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성 팀장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발표 자리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ESG 경영과 비재무 보고의 대응 전략 및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원이 이번에 개정을 내놓는 모범 기준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챕터는 총 4개의 챕터입니다. 먼저 해외에서 ES 정보 공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ES 정보 공개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모범 기준과 비재무 보고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ES 평가와 비재무 보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는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원기관들이 매년 저희에게 이제 분담금을 내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저희 ES 평가 말고도 책임 투자하고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 재개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영리 사단 법인이라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제공하고 있고,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해외에 있는 그 ES 정보 공개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해외에서는 그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ESG에 대한 그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에 기반해서 ESG 관련 규제나 정책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법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소프트 그 원칙이나 이런 가이드라인도 포함해서 보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그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최근 이런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비재무 보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 어떤 투자 자본 조달에 있어서도 이 다양한 원칙들, 이 그린 대출 원칙이나 지속 가능 보험 원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신에 있어도 즉 ESG 파이낸싱에 있어서도 그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해외 ESG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EU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U가 지금 선도적으로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데요. EU는 특히 EU 리더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나 아니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ES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비재무 정보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U의 대표적인 어떤 비재무 정보 그 의무는 크게 세 가지, NFID, SFDR, 그리고 EU 텍소노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EU NFID는 비재무 보고 지침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NFID는 올해 이미 2018년부터 시행을 시작했고, 올해 또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NFID의 목적은 이원계좌 기업의 비재무 성과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는 유럽 상장 기업이나 은행, 보험사 등을 비롯한 공공적 이익에 있는 대기업으로 지금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근로자 정준 및 인권보호, 반부패, 이사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NFRD는 지금 현재 준수 혹은 설명, 흔히 말하는 Comply Explain 방식으로 지금 지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SFDR, 즉 지속 가능 공시 규제는 오늘 이번 3월에 발효가 되었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정기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SFDR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ESG 관련 위험과 영향평가, 그래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는 EU 내에 있는 은행, 연기금, 자문사, 금융상품 등 금융서비스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FDR이 그 NFDR과 차이가 나는 점은 NFID는 기업, 엔터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SFDR은 엔터티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공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금융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 그 내용으로는 투자 의사 결정 과정 중에 지속 가능 요인이 미친 영향, 그리고 금융 상품이 환경하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 즉 양방향의 영향을 모두 측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그 ES 또는 ES 지속 가능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만약에 그 회사가 ES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속가능 투자 목적 달성 방안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EU 텍소노미인데요. EU 텍소노미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EU 텍소노미의 목적은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NFRD 전용 대상 기업이나 아니면 SFDR 적용 대상, 즉 이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이 텍소노미를 적용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텍소노미와 관련돼서 매출액이나 자본, 운영 비용의 비중을 공개해야 되고, 특히나 자타한 운영사는 EU 텍소노미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비중도 공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텍소노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친환경에 부합하느냐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의 성과를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는 표가 성과 기준에 관한 것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6개의 목표 중에 하나 이상의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되고, 또 더구나 이제 환경 목표 추구가 다른 어떤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라는 것은 그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인권 및 인권 지침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비재무 정보 어떤 규제 간의 상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의 규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FRD는 특히나 EU 지침 디렉티브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디렉티브, 즉 EU 지침은 EU 전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회원국이 그에 따른 입법 의무를 부여받는 형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SFDR이나 텍소노미는 모두 이제 EU 규제, 레귤레이션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 레귤레이션은 회원국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EU 시민에게 바로 효력을 미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FRD는 이제 모든 종류의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이 투자 대상 기업에 관련 비재무 정보 보고를 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SFDR은 금융기관이나 자문사가 또 최종 투자자에게 자신의 이제 투자 상품의 어떤 지속 가능성 위험을 공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EU 텍소노미는 이 NFRD나 SFDR에서 어떤 것이 친환경인지를 이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EU의 어떤 비재무적 규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또 각 시장 참여자들이 역할에 부응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EU 외에도 이제 영국과 미국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NFR, Non-Financial Reporting Regulations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NFRD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NFR은 사업보고서 회사 개요 내에 이런 어떤 환경이나 사회 이슈 관련한 정책, 리스크 관리 체계, 그리고 관련 핵심 성과 지표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청이 우리의 중대한 우량기업, 프리미엄 상장기업에 대해서 ESG의 어떤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특히나 TCF에서 권고안에 대해서 그 부합 여부를 준수 혹은 설명 방식으로 해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의무를 자산운용사로 지금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그동안 사실 이 어떤 ESG 공시정책에 조금 더 수동적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ESG 공시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EC는 기후 관련 투자 이용 공시 의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ESG 원심 방식 및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기후와 ESG TF를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9년에 ESG 보고 가이드라인인 ESG 보고 가이드 2.0을 이미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ESG 어떤 정보 공개는 의무화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 표준화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IFRS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또 오른쪽에서 보시는 ESG 표준 설정 기관들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IFRS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그 IFRS가 이 어떤 비재무 정보고의 표준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 그 설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를 올해 만들기로 했고, 이 위원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비재무 정보를 회계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초기에는 아무래도 기후 관련 보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후에는 ES 정보를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ES 정보 공개 표준화의 또 다른 흐름은 종합적 기업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추진입니다. 어쩌면 이미 들어보셨을 GRI나 CDP 이런 5개의 기관이 지난해 9월에 비재무정 공개 글로벌 표준 공동 설정 작업을 합의했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박차를 가기 위해서 SASB가 IIRC가 올해 그 합병을 앞두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작업들은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Corporate Reporting Dialogue라는 이런 어떤 표준 협의체에 계속 속해 있으면서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나라 ES 정보 공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후에 또 금융위에서 토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금융위 자료를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재무정보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책 금융 및 금융 인프라 지원의 한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금융 활성화입니다. 정책 금융 및 금융 인프라 지원에서는 먼저 정책 금융 기관 간의 녹색 금융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린 금융 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신설된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교류되고 또 그것들이 확산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경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지금 의무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이후에 설명드린 한국거래소의 어떤 단계적 공시 의무뿐만 아니라 환경산업기술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보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대상을 지금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이제 더불어서 환경 표준평가 체계도 지금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였고 올해 또 하반기에 조정하고 지금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또 상호 또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권 녹색 금융 모범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사에 대해서는 특히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감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러한 어떤 기후 변화가 자산 가치 하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ES 정보 공개 의무화가 일부 추진되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이미 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그 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컴플라이 익스플레인 방식으로 지금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22년 1조 원, 그리고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환경사회, 정보에 대해서도 지금 정보공개 의무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25년까지 1단계를 두어서 자율공시 활성화를 하고 또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의무화를 의무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의무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물론 여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이런 의무화가 조금 더 계획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 의무화가 너무 빨리 추진이 되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정보 표준화를 고려를 할 때 그런 표준화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조금 늦춘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한테 결국엔 더 큰 비용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거래소에서 그 ES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이것은 상장사의 ES 중요 정보를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사회에서 총 12개 항목, 21개의 지표를 내놨는데요. 지배구조는 앞서 기업 지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지표를 배제하였습니다. 물론 이 가이던스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더 지표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체적인 이러한 지표나 아니면 공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 가이던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ESG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상장 기업들이 왜 ESG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서 보여드린 어떤 의무화 계획에 따라서 더 많은 어떤 그 가이던스가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한국기업집규전 그 ESG 모범 규준과 비재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ESG 모범 규준이라 그래서 이제 ESG 모범 규준이 통합돼서 나온 것은 아니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 개별 별개의 모범 규준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칭해서 저희가 ESG 모범 규준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모범 규준과 어떤 평가 체계 계층의 구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모범 규준은 저희가 그 ESG 경영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모범 규준은 저희가 하고 있는 ESG 평가의 가장 최상위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평가 모형이 설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모범 규준 아직 개정되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평가 모형은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제시한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번 모범 규준 개정안이 확정되면 저희는 이제 내년 평가에서 올해 개정된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평가 모형을 또 다시 설계하고 다시 또 수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평가 모형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나 리스크 관리, 성과 관리, 이해관계 대응에 살펴보고 있고, 이런 평가 방법론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모형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이런 평가 모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의 어떤 객관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주요 기준, 구체적인 평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기준과 정의, 그리고 모양별 취질 및 출처를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 매뉴얼을 구성하는 것이 결국 기초 데이터입니다. 사실 저희 평가는 사실 일반 투자자의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공개된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자료는 사업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그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에 내놓는 모든, 그리고 미디어 자료도 포함해서 모든 공개된 자료를 저희가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공개된 자료를 저희가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범기준 개정 방향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배구조 모범기준은 1999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모범기준이 나오던 계기는 잘 아시겠지만 IMF에서 요구한 것이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기준 개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저희 원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2차 개정을 했고요. 이에 비해서 환경하고 사회 모범 규준은 2010년에 제정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별로 이제 주요 이슈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모범 규준 개정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을 시켰지만,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슈만 좀 설명을 드리면, 환경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이슈 자체가 뿐만 아니라 환경이 이제 금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자금 조달이나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어떤 저초자산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범 기준에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환경 관련해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다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유해한 물질, 이런 이슈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권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또 이미 사회에서 개선 논의에 대한 생활임금, 이런 어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개념들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사실은 좀 더 많은 활동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로운 원칙들을 조금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실 협력사와의 관계가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의 어떤 그 동반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이사의 역할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이사회가 단지 이제 과거처럼 주주 이해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이해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사회 ESG 리스크 관리도 전폭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였고, 특히나 이제 기업 집단 소속,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기업 집단 소속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떤 법규들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환경모범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모범 기준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개정 모범 기준의 목차를 보시면 제1장의 리더십과 거버넌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경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 리더십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 이제 20년, 10년의 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리더십의 뒷받침이 없으면 ESG의 어떤 경영의 관행 개선이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리더십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가장 먼저 오고, 두 번째로 위험관리 측면을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평가에서는 이 위험관리 측면을 이미 어느 정도 일부분 도입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오고 있었지만 지난 모범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떤 전사적 환경영 관점을 도입해서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저희가 권장드리는 측면에서 위험관리를 도입을 했고, 운영 및 성과에서는 이제 설계부터 쉽게 설계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때 조달, 생산 이런 체계를 밟아 나갈 때 기업이 아무래도 제조기업이겠죠. 제조기업이 취해야 될 어떤 환경영의 원칙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생태계 보존이나 그리고 이런 환경의 성과 관리, 또 회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권고드리는 측면에서 이번 운영 및 성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관계 소통은 과거에 이제 참여 활동에 머물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소통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험 기준을 사실 많은 그 해외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했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나 이 비재무적 보고에 관련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 TCFD 권고안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할 중요 요소를 구분을 4가지 섹터로 구분하고 있고, 또 섹터별로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지배구조, 경영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지표 및 목표 설정입니다. 결국 이 앞서 설명드린 저희 모범 기준 개정안에서도 결국 이런 지배구조나 전략, 위험관리, 이런 목표 및 설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과 측정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저희도 큰 틀에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 구체적인 공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우리나라 기업의 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처럼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가장 앞에 배치해서 리더십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역시 위험관리가 나오는데 다만 이 사회에서의 위험관리는 환경보다는 더 넓은 그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모범기준이 저희가 애초에 탄생할 때 ISO 26000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ISO 26000의 핵심 주제 중에 환경과 이 지배구조 부분을 저희가 E와 G로 독립을 시키고, 그 나머지 이슈들을 이 사회모범균으로 전체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비재무 위험관리는 환경과 지배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그 ISO 26000의 핵심 이슈들을 포괄하는 위험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기존 모범 기준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그 모범 기준에서는 운영 및 성과로 통합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중요할 핵심 이슈 위주로 6개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권, 노동관행, 공존운영 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인 것이고요. 이렇게 6개의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사회 책임 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저희는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사실 다양한 가이드라인이나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뭐 여기 소개를 시켜드리진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ISO 26000이나 아니면 UN 글로벌 컴팩트 아니면 국내의 다양한 인권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했고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비재무 보고 관련해서는 이 SASB를 아무래도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ASB는 잘 아시겠지만 이 비재무 공보 공시 기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고요. 특히나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SSB 스탠다드는 기업이 어차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SSB는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서 지금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 가능성 이슈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기업이 소통하는 중요한 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속 가능 보고서에서 SKT나 LG화학 등이 이런 SSB 스탠다드를 활용한 그런 이력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의결권 행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블랙락이나 골드먼삭스 등이 이미 자사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SSB 스탠다드를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ES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또 이 SSB 스탠다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트 스트리트도 마찬가지고 또 알리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다양한 투자 기관들이 SSB 어떤 인베스터 어드바이저 그룹에 참여해서 또 계속 이런 어떤 의견을 주면서 이런 기준들을 계속 리바이징하고 있습니다. 네, SSB는 축에 이제 이런 카테고리로 지금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부문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비즈니스 모델과 리더십과 거버넌스 이렇게 지금 주요 부문을 나누고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당하는 이슈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슈들이 어떤 SSB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슈들이고 또 이런 이슈들은 저희 같은 평가기관도 이미 많은 부분 사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산업 분류에 있어서도 소비재, 재생자원 및 대체에너지, 그리고 인프라까지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SSB 같은 산업 분류를 체계를 지금 본격적으로 따르고 있긴 하진 않지만 저희도 아마 이 산업 분류를 좀 더 앞으로 좀 더 체계화하고 또 구체적으로 나눌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런 산업 분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범 규준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각 모범 규준 문항에 대해서 어떤 산업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제시해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그런 것들도 같이 제시해드리는 그런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모범 규준인데요. 지배구조 모범 규준은 사실 큰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주요 큰 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사의 리더십이 전면에 배치되었고, 특히나 이제 지속가능 추구, 주주의 보호, 최고경영자 승계, 기업 집단 소속 이사회 역할 등 이사회가 갖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떤 법규의 재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였고 저희가 특히 이번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사회가 어떤 전략 위험관리 보상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ES 경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ESG 평가와 비재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ESG 평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혼동이 좀 되고 있습니다. ESG 평가, ESG 인증 평가, ESG 인증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공인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ESG 아마도 인증평가라는 것은 ESG 채권을 인증하는 어떤 평가, 그 인증을 하기 위한 그 평가에서 제공되는 그런 용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아무래도 이 CSR을 진단하는 ES 평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 전체를 진단하는 ES 평가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SG 인증도 이제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제3자 검증 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 가능성 보고서 내에 공개 정보에 대한 어떤 제3자 인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ES 인증 자체가 어떤 뭐랄까 좀 공인된 자격을 이나 어떤 그런 것을 부여한다고 보면 그것은 조금 더 좀 과장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아무래도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다 보니까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 그리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좀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G 평가 관련해서도 이런 ESG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 명령을 통해서 이 평가된 정보가 조금 더 목적에 맞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제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가져온 그 ESG 생태계 지도입니다. 보시면, 물론 이건 글로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ESG 생태계를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목적은 뭐 제가 이 그림을 일일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ESG라는 이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금 플레이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분류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플레이어는 사실 하나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이 분류에 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기관만 해도 저희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서 저희는 스탠다드 세터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프로바이더 ESG 익스클루시브에도 들어가고 또 레이팅 서비스에도 들어가는 좀 저희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ESG 이 생태계는 글로벌에서 이미 엄청나게 다양한 플레이어와 또 그 분류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나라도 제 생각엔 이런 어떤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ESG 평가 기관별 지표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글로벌 기관과 저희 같은 로컬 기관은 ESG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그 해외 ESG 평가 기관은 같은 기준을 두고 세계의 시장, 여러 시장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기준을 두고 애플과 삼성전자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로컬, 특히나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이제 저희 원 같으면 특히나 상장 기업의 ESG 평가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과는 아무래도 다른 그 평가의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이제 국내 2개, 해외 2개인데, 물론 저희가 이제 이것은 그 해당 기업 그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한번 이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도 1000여 개 회사를 평가하고 또 이제 서스틴베스트도 그렇고, 다만 이제 MSCI나 리피니티브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 그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 해외 기관 다양한 기업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시면 이제 저희는 ESG에서 환경영향부터 이제 근로자, 주주권리 보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모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평가 모형들을 구성을 했고, 이에 비해서 MSCI를 보면 이제 기후변화, 천연자원, 인적자본,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ESG라는 이제 이 항목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핵심적인 이슈들은 저는 이제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역시 기후변화나 오염의 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또 저희 역시 재조물 책임이나 뭐 이해관계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겹치지만 그 핵심 가치 외의 부분이거나
아니면 핵심 가치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은 이 평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과 저희 같은 로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같은 로컬이라도 저희와 서스틴베스의 어떤 평가 철학이나 평가의 어떤 중점, 즉 환경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가중치나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제 비슷한 것을 묻더라도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평가 절차도 보시면 저희도 이제 어떤 공개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과 저희 이제 양방향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피드백이라는 것은 저희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반 투자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기업에게 공개해서 이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이제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그 국내 그 평가 기관이나 해외 평가 기관들도 아마 이런 피드백을 기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런 절차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가 등급도 이제 거의 7단계거나 아니면 그런 유사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같이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ESG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린 ESG 정보 공개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평가 지표의 표준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처음에 ESG 정보의 표준화와 평가 지표 자체의 표준화를 혼동해서 아마 출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블랙락 CEO 레리 핑크 회장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 ESG 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이 ESG가 더 그 어떤 큰 성장을 이루는데 그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한 면에서 ESG 정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평가 기관들이 있고 그 평가 기관을 대응함에 있어서 아니면 다양한 해외의 이런 정보, ES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나 이니셔티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성의 어떤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응하는데 기업이 많은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 근데 이러한 어떤 정보 공개가 기준이 표준화된다면 기업은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투자자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평가나 어떤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같은 기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ES 정보의 표준화는 이미 해외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도 아마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고 또 동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보듯이 표준 수립 기관별로 조금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범 기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EU는 NFRD나 SFDR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표준 작업 IIRC나 SSB, CDP들이 이런 표준 정보 공개 표준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가 지표 표준화라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지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평가 어떤 관점이나 기준이 차이가 나고 또 국내라고 하더라도 평가 기관별로 서로 다른 평가의 어떤 철학, 가치관, 방법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평가 지표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지표가 표준화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없는 기업들이 참고 자료로는 이제 활용될 수 있겠지만 평가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평가 지표의 표준화가 저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ESG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면 이에 따라서 이 정보 공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냐도 지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ESG가 확대되니까 해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EU에서도 ESG 워싱이나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텍소노미를 제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녹색 분류 체계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이 친환경이냐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은 이제 그린워싱 같은 이런 이 부분만 아니라 앞으로는 ESG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ESG 전체가 결국 이 비재무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ESG 정보, 즉 비재무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해외라고 무조건 다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 폭스바겐이 지속 가능 보고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런 지속 가능 보고서나 이런 정보, 비재무 정보의 보고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비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속 가능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자율 공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 발간하는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그 발간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이제 유리한 정보만 발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증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신뢰성을 아직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 평가하고 조금 연결시켜 보면 저희도 이제 당연히 ESG 평가가 비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재무 정보의 중요성을 저희도 이제 잘 인식하고 또 이 비재무 정보 자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본다면 저희는 이제 평가 자체를 통해서 비재무 정보 공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재무 ESG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원칙, 제도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는데 저희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하고 있는 ESG 어떤 관행들이 만약에 공개되고 있다면 그 공개되는 것에 저희는 가장 좋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ESG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원칙을 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개되는 것에 비해서 덜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평가 자체를 통해서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리스크 관리 관점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 기준은 이제 이번 모범 기준에서 저희가 리스크 관점을 전폭적으로 도입을 했지만 평가에서는 이제 일부 리스크 관점을 계속 도입을 했고 또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점을 통해서 아무래도 위험 평가부터 시작해서 유효성 평가로 인해서 이런 좋은 이런 리스크가 특정이 되고 이것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 가치 연계성 제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ESG라는 것이 나왔을 때 저희도 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상적인 부분 또 이제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두고 ESG 평가를 해왔고 또 그런 비재무 정보를 활용해 왔다면 저희는 이제 가급적 이제 ESG 평가에서도 기업 가치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ASB가 재무적 가치가 있는 비재무 정보를 계속 연구해 가듯이 저희도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런 평가가 이제 비재무 정보로 연결을 통해서 기업 가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그런 평가를 구성하도록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비재무 정보 공개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와 지지난해의 사회평가 결과인데 특히나 이제 정보 공개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이제 추려온 것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노조 가입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 오른쪽에 사회공헌 운영 성과까지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평가 문항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처럼 이 평가 자체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이 비재무 정보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경향은 계속 저희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기업들이 19년과 20년 평가 결과를 본다면 좀 더 기업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평가가 어떻게 이제 지향이 될 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 이슈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모범 기준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나 최근 동향을 반영을 했고, 그 모범 기준에 따라서 또 평가 모형도 또 이러한 지속 가능성 이슈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ESG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양한 이슈도 있지만, 이것이 또 5년, 10년 지나면서 ESG를 구성하는 이슈들이 또 계속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봐도 과거에는 쉽게 해서 조금 더 이상적인 부분이었던 것이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미 일부 기업들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도 계속 발전하고 또 변모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아마 업데이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또 모범 기준을 만듦에 있어서 다양한 저희가 이제 모범 기준은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긴 했지만 결국 이 가이드라인을 모범 기준을 다시 또 투자자가 활용을 하고 또 관련 정부에서도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견 수렴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 이제 안에 갇히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특성인데요. 저희 평가 모형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업 특성을 반영하도록 기업 산업별 업종별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도 아직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SSB 같은 산업분류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좀 더 기업 특성에 맞는 어떤 평가 모형을 또 모범 기준을 지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수집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데이터 정확성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피드백 같은 것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활용을 해서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